부동산은 왜 이렇게 주식보다 평균적으로 다 같이 돈을 버는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이랑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 있는데 두 분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그 부동산이랑 주식이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식이 훨씬 더 복잡계잖아요. 외국인까지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물론 한국 부동산을 외국인이 또 많이 사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들고 나는 그런 크기 자체가 되게 규모가 다른 것 같아요. 한 주식, 한 회사, 한 집. 그래서 더 부동산이 성공할 가능성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은 너무 예측 불가능한 기계고 그런 느낌이 들고, 부동산도 물론 뭐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긴 하지만, 경제 모든 것들이 작용하긴 하지만 그 한 집을 보고 달려든 사람은 훨씬 적고 예상 가능하지 않나요? 저도 그래서 더 성공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뭐 부동산 불패 이런 것들이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한테 질문하신 거예요? 하정님 앞에서 지금 아유, 제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어디가 더 성공 가능성이 높냐? 그런 거보다는 이제 뭐가 더 주식하는, 어렵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외국인들이 샀다 했지만 그 외국인들이 기관일 수도 있고 외국인 개인일 수 있고 막 그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너무 큰 시장. 근데 부동산은 그래도 좀 우리가 작잖아요, 훨씬. 거기 그 하나의 물건에 그렇게 관계된 사람들이. 근데 그걸 따져야 돼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미 없는 저는 것 같은 같아서. 돈을 네. 들고 네. 이제 제가 이번 상승장에서 내가 꽤 잘했다.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운이 좋았다. 이건 그냥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형주만 딱 사가지고 아주 아니. 올해 굉장한 수익을 봤어요. 이건 번외편이야. 이게- 번외편.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부동산으로 더 오른 친구가 있으니까 또 약간 내가 더 좋은 방법이 있었는데 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주식하는 마음, 투자하는 마음이 너무 간사하고 그래서 부동산 불패의 이유는 혹시 시장이 덜 복잡해서가 아닐까라는 혼자만의 그런 생각을 해봤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게 궁금했었어요. 근데 따질 필요 없다는 건가요? 둘 다 해. 둘 다 하면 그리고 되죠. 이제 저는 부동산 불패 이런 말 난 별로 안 좋아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층들이 네. 많고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뭐 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 있고 땅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잃은 사람들은 안 나오잖아요. 네. 이제 뭐 벌었다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메커니즘이 다를 것 같고 뭐 이런 가치 평가하는 기준도 다를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주식은 100% 투자 상품이잖아요. 개인이 봤을 때는 내가 네. 기업 오너가 아닌 이상. 근데 부동산은 실수요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투자로서도 있지만 실수요가 들어가서 이걸 절대 같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을 샀는데 많이 이게 빠졌어요. 이사 안 갈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은 실거주로만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는데 한 20-3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데, 근데 주식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케이스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실거주라는 측면이 들어가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제 주변에는 주식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도 실패하는 종목이 있고 쌓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수익을 내면은 많이 버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실패한 것들에서 이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은 종목들을 사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결국 한 채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 채를 꾸준히 사다 보니까 그냥 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만 오른 것들인데, 그것들을 성공한 투자라고 평가하기 좀 애매한 것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번외편. 그 부동산을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개념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부동산은 대체로 좋을 때 다 같이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거는 뭐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현상이고, 물론 방금 빠중님 말씀하신 대로 또 여기서도 손해보는 사람은 있을 거고 그분들은 뭐 좀 굉장히 억울해하고 계시겠죠. 아무튼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걸 보면 어쨌거나 집값은 전반적으로 많이 올랐고, 그리고 그걸로 일단 뭐 나중에 최종적으로 현금이 얼마나 회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평가액은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왜 이렇게 주식보다 평균적으로 다 같이 돈을 버는 현상이 나타나느냐를 봤을 때 아까 주식하는 마음에서 처음에 실패하는 비법 네. 얘기했잖아요. 네. 슬리피지, 아. 잦은 매매.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보다 더 짧은 구간의 잦은 매매. 그리고 여기에서 그 이후에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나눠본 게 어떤 자기만의 아이디어,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원하고 그다음에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아봤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부동산을 할 때 우리는 강제적으로 부동산 단타 치는 단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걸리잖아요. 보통은 몇 년 보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는 슬리피지라는 개념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한 번 거래할 때마다 일단 발품 팔아야 되고 막 또 열심히 협상해야 되고 거기에 세금도 많이 내고 중개 수수료도 줘야 되고 등등등. 슬리피지라는 단어만 모를 뿐이지 한 번 매매할 때 내가 내야 될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너무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래를 한 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웬만큼 큰 사건이 있지 않는 한은 거래를 하지 않죠. 그리고 거래하기 전에 내가 그 물건을 꼼꼼하게 따져보죠. 그리고 그 따져본다라는 게 내가 전혀 문외한인 어떤 영역을 따져보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임장 가서 돌아보고 뭐 직주 근접성 아니면 학교 다닐 때 그 통학길이 어떤가. 통학은 모두가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통학길이 어떤 통학길이 좋다, 어떤 통학길이 안 좋다 이런 거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실제로 접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우리가 다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결정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요즘엔 또 매일매일 시세 확인을 하는데 시세 확인은 하지만 시세 확인한다고 해서 막 팔 수 있고 예. 막 조금 올랐다고 아싸 이러고 팔아버려 아니면 조금 떨어졌다고 에이씨 이러면서 손절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네. 네, 그냥 시세를 확인은 하지만 그게 내 액션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그냥 꾸준히 계속하고 정말 시세가 하락했다. 그러면 어떡하죠? 손절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눌러 살면 되지 뭐. 버티면 돼. 모두가 장기 투자하고 있잖아요. 네. 모두가 자기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핵심은 다 레버리지를 끼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10% 올랐을 때 보통 3배, 4배 레버리지가 들어가니까 뭐 최소 2배 이상은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초자산의 평가액이 10% 올랐을 때 내 재산의 평가액은 한 20%, 30%, 40% 오르는 일이 많은 거죠. 저는 일단은 아까 이제 빠중님 말씀하신 대로 실수요라는 게 존재한다. 실수요라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은 숏 포지션이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은 아주 일부의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집 한 채에 대해서 공매도 포지션인 거예요. 언젠간 사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 누일 자리는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아까 공매도 하면은 대체로 다 손해 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 거주용 집에 대해서 공매도 포지션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근데 태어났는데 공매도인 상태에서 손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공매도인 상태에서 주가 오르면은 너무 아프거든요. 언젠간 내가 사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오르면은 오르는 만큼 내가 비싸게 사야 되는데 그렇죠. 하락은 언제나 그렇지만 하락은 마이너스 100%가 최대고 상승은 플러스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너무 불안하잖아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가격이 상승해버리기도 하는데 주가가 갑자기 2배 올라서 내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 그러면 좀 배 아프죠. 슬프죠. 마음이 아픈데 부동산이 그냥 나는 집이 없는데 부동산이 다 같이 올라서 2배가 되어버렸다. 그럼 이거는 내가 불쾌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거주용 집 한 채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건이 닿는 한 반드시 사고 그 다음에 주식을 하는 게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면 또 아주 높은 확률로 이 대답이 돌아와요. 집 살 돈이 없으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집 살 돈이 있을 경우에 거주용 부동산과 주식 중에 반드시 거주용 부동산이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어떤 가치 평가의 난점, 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부동산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뭐 사실 굉장히 많은 요소가 존재하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부동산이 캐피털 에셋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캐피털 에셋이라 하면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자산이냐 아니냐. 다시 말해서 나한테 현금 돌려주는 자산이냐. 그래서 주식은 현금을 돌려주잖아요. 배당을 줄 수도 있고 배당을 안 주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청산을 했을 때 그때 돌려받을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현금 얻는 거 이건 일단 논외로 하고 그거는 뭐 코인도 가능하고 뭐 여기 있는 옥수수 시험차를 제가 그냥 100원 받고 팔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캐피탈 에셋이라고 부르진 않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매각해서 현금을 얻는다 이거는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현금을 생산해낼 수 있는 자산이냐 아니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은 어떻게 보면 심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월세로 보면은 월세 대비 그 부동산 가격이 얼마인가 아주 단순한 지표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꽤 단순한데 주식의 경우에는 좀 어렵죠. 관점에 따라서 어떤 쪽이 더 복잡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만약에 네, 부동산이 캐피탈 에셋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직주 근접성, 뭐 입지 이런 거 보는데 아니면 뭐 개발 호재 그게 얼마짜린데 라고 가치평가의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좀 애매해지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주식의 경우에는 어떻게건 숫자로 환산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하는 게 가능은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이제 슬슬 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식을 좀 편안하게 하는 방법. 네. 아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드리머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너무 어려운 것 같다. 그냥 ETF 해야겠다. 네. 인데 조금 책에는 안 나오는 얘기예요. 네. 좋아요. 네, 편안하게 주식을 하는 방법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로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건 다 수업료다. 그냥 공부하려고 하는 거다. 내가 주식을 해봤기 때문에 미 대선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좀 더 넓어진 거 아니냐. 그럼 다른 데서 만약에 어떤 뭐 경제 공부하려고 학원을 다닌다. 그러면 반드시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로 배운다라고 하면은 수업료를 그러니까 내가 낸 수업료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잖아요. 네, 돌려받을 수도 있는 수업료를 내면서 내가 공부를 해가는 거다라고 하면 좀 깨지더라도 어쨌거나 나라는 사람 자체는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로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특정한 형태의 매매법은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런 걸 깨닫는 것만 해도 저는 되게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은 주식 투자 안 하다가 나중에 남들 다 하니까 뛰어들고 물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혹은 주식이 잘 될 때, 그러니까 주가가 2배 올랐다가 30% 빠지면은 사실 처음 시점보단 돈을 번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왜 손해를 보고 있을까요? 더 많이 태웠으니까. 20% 벌고 30% 벌고 할 때, 나 좀 주식 좀 하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더 사잖아요. 더 사고 하다가 한 번 얻어맞으면 이상한데?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내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혹은 나 원래 잘하는 사람인데 누군가가 내 주식에 대한 음모를 펼치고 있다. 뭐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미리부터 이런 캐피탈 에셋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에 대해서 공부가 돼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학습이 돼 있으면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막 뭐 돈 벌었다라고 할 때 그때도 좀 덜 흔들리게 되겠죠. 아까 빠중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어차피 번 사람들만 자랑을 하고 못 번 사람들은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일종의 생존 편향. 그래서 주변에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이건 생존 편향이 가미돼 있는 걸 거야. 뭐라고 하나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것만 해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되게 좋은 무기를 장착한 거잖아요. 방패도 무기니까. 네. 그런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가 됐건 간에 내가 계속 새로운 걸 배워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이기는 게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판에서 그냥 명목상으로는 손해를 보고 이 판을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결국 이긴 게임이 된 거예요. 차후에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거니까. 아니면은 ETF로 시장 평균만큼만 쫓아가는 방법을 익혔고 나한테는 이게 적절하다라는 걸 내가 깨달았어. 이것만 해도 내가 이긴 거고.
거기에 더해서 어떤 뭐 초과 수익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일단 뭐가 됐건 내가 배울 수 있는 내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방안이 마련이 돼 있다. 그러면은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냥 회사를 응원한다. 예, 손해봐도 되니까 그냥 팬심으로 그러니까 아이돌 굿즈 돈 주고 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테슬라를 살 때도 손해봐도 된다. 나는 그냥 일론 머스크가 펼쳐갈 미래에 그냥 내 돈을 그냥 주겠다. 내 돈 가지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라고 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그 평가액이 내가 늘어났어. 나는 팬심으로 일론 머스크 굿즈를 샀는데 그 굿즈의 값이 2배가 됐어, 3배가 됐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뭐 나는 굿즈 주고 산 거니까 이 돈이 휴지가 돼도 그래 하얗게 불태웠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주가 빠지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주식을 왜 사냐. 그래서 제가 책에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책에도 적었지만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내가 살 때 사는 이유를 적을 때 나는 일론 머스크를 응원한다. 손해봐도 된다. 이렇게 적어놨으면 나중에 진짜 주가 빠지고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때 적었던 일기장을 다시 보면은 오케이 그래 하얗게 태웠다. 일론 머스크를 말하면서 네. 그러면 그럴 경우 이제 그런 학습을 할 수 있죠. 그냥 누군가를 믿고 그냥 응원한다는 생각으로만 사는 건 좋지 않구나. 네. 그래서 이 전략을 이제 배제해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학습을 했으니까 또 이기는 게임이 된 거잖아요. 전 재산을 걸지만 않으면 돼요. 네, 그냥 집 팔아서 그거 샀다. 근데 망했다. 근데 응원하는 마음으로 샀어.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네. 이건 진짜 아이돌 굿즈를 집 팔아서 사는 건데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방금 이거랑도 또 이어지는 얘기인데 이건 이제 조금 더 실전적인 얘기예요. 방금은 그냥 좀 개념적인 얘기였다 치고 산다 판다라는 질문을 던지지 말고 그냥 포지션이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더 좋아요. 내 재산이 얼마가 있고 현재 얼마인데 앞으로 내가 노동으로 벌 수 있는 재산이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억이 있다고 하면은 이 5억이라는 재산을 어떤 형태로 배분을 할 건가? 그럼 여기에서 위험 자산도 있고 안전 자산도 있고 등등등 할 거잖아요. 그럼 5억에서 뭐 아직 뭐 집을 못 샀다라고 하면은 뭐 전세금에 얼마 들어가 있고 그럼 남는 돈에서 뭐 일부는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일부는 뭐 기부도 하고 뭐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아까 로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식을 한 80% 정도는 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주식을 했을 때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근데 처음부터 시작도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앞으로도 여전히 모를 테니까 내가 직접 주식을 매매하는 거 일부는 해야겠다. 그럼 80% 중에서 80%는 패시브한 자금으로 그럼 전체 재산에서 한 64%는 패시브 자금으로 태워놓고 나머지 전체 재산 16% 정도는 내가 직접 주식을 매매하겠다. 그렇게 하면 이 16%가 절반이 되더라도 내 전체 자산에서 8% 날아간 거잖아요. 아프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8% 날아가면 아파. 그럼 안 아픈 금액은 얼만데? 그러면 내가 지금 재산이 5억이 있고 그러면 한 500만 원 정도는 빵원이 돼도 큰 상관없어. 뭐 월급으로도 그냥 뭐 몇 달 열심히 벌면은 요건 메꿀 수가 있어. 라고 하면은 날려도 되는 금액이 500만 원이면 거기서 역산을 하는 거죠. 내가 직접 주식 투자를 했을 때 한 반토막은 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얼마 해야 될까? 1,000만 원. 1,000만 원 한도로 그럼 5억 중에서 1,000만 원이면 2%잖아요. 그럼 2% 한도로 아주 위험 자산을 내가 그냥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아예 그냥 수업료 낸다라는 느낌으로 그냥 이건 개별 주식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죠. 마음을 좀 덜 다치고. 네, 덜 다치는 거죠. 내가 예. 까먹을 돈이다라고 애초에 생각하고 네, 들어갔으니까. 산다 판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이 책의 말미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인생에서 평온함이라는 거는 오늘 하루 내가 부족한 게 없어야 되는, 그냥 오늘 하루 평온하게 지냈다. 그러니까 빚쟁이가 쫓아오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떻게 되지 불안하고 하면은 오늘 하루 내가 큰일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날 하루하루가 너무 괴로운 거잖아요. 근데 산다 판다라는 관점으로 주식을 접근을 하면은 언제나 완결되지 않았어요. 오늘 올랐으면 내일 더 오를까 떨어질까, 오늘 팔아야 돼? 익절해야 돼? 아니면 손절해야 돼? 더 사야 돼? 이 고민을 언제나 하고 있잖아요. 근데 포지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은
자, 아까 이제 전체 재산에서 뭐 2%를 주식을 한다 치고 그럼 2%를 다시 100이라고 봤을 때 그럼 100 중에서 지금 이게 100이 전부 다 현금이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적절한 주식 비중은 얼마인가? A, B, C 세 개의 주식이 있는데 그러면 4대 4대 2로 분산을 할 거야. 전액 현금이었다라고 했을 때. 근데 지금 실제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대충 뭐 한 38, 42, 20 뭐 이 정도로 돼 있다. 그러면은 그냥 오케이.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포지션에 지금 맞춰져 있네. 그럼 오늘 하루 편안한 거죠. 내일이 돼도 내일도 그냥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떤 적절한 포지션이 있을 거고 그냥 거기에 비춰봤을 때 지금 내 포지션 뭐 비슷해. 그러면 된 거죠. 근데 어느 날은 뭐 상한가를 갔다. 원점에서 다시 고민을 하는 거죠. 상한가를 간 A라는 주식이 있고 아직 그냥 지지부진한 B, C 주식이 있는데 내가 지금 전액 현금이야. 근데 만약에 처음에 한 1,000만 원으로 했는데 뭐 어떤 주식이 많이 벌어서 지금 전체 평가액이 1,200만 원이 돼 있다. 근데 그 중에서 600만 원이 A라는 주식 하나다. 그럼 이거 더 사야 돼? 말아야 돼? 손절, 익절 해야 돼? 이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1,200만 원이 현금이다. 근데 내가 좀 공부해 놓은 주식으로 A, B, C가 있다. A, B, C 중에 비중 몇 %씩 할래? 몇 % 배분할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래?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A를 지금 사라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 가격에 지금 A를 지금 상한가 갔는데 이걸 내가 지금 현금을 들고 있는데 이걸 사라고?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어쨌거나 포트폴리오를 짜봐라 라고 했으면 그럼 A를 처음에 내가 왜 샀을까? 그 샀던 이유가 한 번 상한가 간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할까? 그러니까 한 100 정도를 봤을 때 한 이번 상한가는 한 70 정도 발현이 된 거야. 아직은 30 정도 더 먹을 룸이 남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A를 빵은 아니고 한 10% 정도. 그다음에 B, C는 아직 좋은 이슈가 남아 있어. 그러니까 B, C를 남은 거에 한 40, 50 정도. 그래서 1대 4대 5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내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이거는 6대 2대 2다.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포지션은 1대 4대 5인데 그러면은 지금 60% 돼 있는 A 주식을 6분의 1로 까는 거죠. 까고 남은 현금으로 그러면은 요게 B랑 C가 2대 2인데 그러면 B보단 C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B를 이제 2배로 포지션 늘리고 C를 2배 이상 5까지 늘리고 이렇게 하면 오늘 할 일 다 했음. 된 거죠. 평온한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하한가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지금 그냥 하한가 가서 내가 1,000만 원이 800만 원이 됐다. A라는 주식의 비중이 확 낮아져 있다. 그러면 800만 원 현금으로 A, B, C라는 세 개의 안을 놓고 배분 어떻게 할래? 했을 때 A가 하한가 간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네. 내가 전혀 생각 못한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A라는 주식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런 거 안 사지. 하면은 A는 빵, B랑 C를 5대 5. 근데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처음에 뭐 1대 1대 1로 샀다고 치고 근데 지금 A가 하한가를 갔으니까 그러면은 2대 4대 4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옵티멀한 포트폴리오가 0대 5대 5인데 내 액추얼 포트폴리오는 2대 4대 4잖아요. 그러면은 2를 0으로 줄여버리고 그 다음에 남는 현금을 1씩 늘려줘서 5대 5로 맞추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하한가 갔는데 어이없는 이유로 하한가를 갔다. 자, 지금 내가 800만 원 현금이 있다. 어떡할래? A 몰빵 쳐야지. 이런 대답이 나왔다면은 그러면은 A 비중을 더 늘리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B, C 다 팔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 다 파는 거는 항상 좀 그래요. 좀 점진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지금 보기에는 그러면 A 비중을 좀 더 늘려서 한 6대 2대 2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럼 뭐 외부에서 현금을 끌어오거나 그건 좀 위험한 거고 아무튼 B랑 C를 조금 줄여서 4, 4로 낮추고 A를 한 2 정도 더 사서 다시 올려버린다. 그럼 이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포지션을 바꾼 건데 외부인이 보기에는 주가가 빠졌는데 더 샀네? 얘는 물타기 하는구나. 아니면 주가가 올랐는데 나는 이제 좀 비중을 줄였다. 그러면 외부인이 보기에는 얘는 먹으면 바로바로 파는구나. 목표 수익률 도달하면 판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혹은 상한가 갔는데 이제 시작이야. 더 늘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원점에서 다시 봤을 때도 이거는 한 80% 정도 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더 늘렸다, 비중을 더 늘렸다. 그럼 옆에서 보기에는 저 친구는 불타기 되게 좋아하네, 모멘텀 플레이어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식의 의사결정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늘 내가 원점에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포지션은 얼마인가. 그냥 그 기준으로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날 되게 평온하게 발 뻗고 잘 수가 있어요. 그거 매일 하시는 거죠? 매일 이제 장이 끝나고 오후나 저녁에 항상 하시는 거죠? 한다고 해야겠죠. 여기 책 후반에 네. 보면 이제 네. 코로나라는 정말 이렇게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어떻게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또 반응을 보고 분석하고 반응하고 계속 복귀하고 그런 과정이 여기 나와요. 저 전문가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되게 친절하게 그리고 되게 드라마틱한 사건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당시 어떻게 대처하셨고 생각했고 또 복귀해서 또 고치고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이제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다 쫙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우리가 얼마나 그 비이성적으로 선택하고 생각하고 뭔가 그냥 충동적으로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책에 되게 정말 뇌에 대해서 정말 다 호르몬이 뭐가 나온지까지 다 나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책으로 차근차근 보시면 주식을 정말 슬기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음 편하게. 그리고 책을 원체 많이 읽으셔서 네. 이 책 하나 읽으면은 한 몇십 권을 읽은 효과가 맞아요. 예, 진짜로. 그러니까 주식 분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네. 분야 내용까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말씀. 마지막에 저 멘트 한 거에서 좀 추가하고 싶은 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 게 그 리밸런싱, 그 비중 조절을 매일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네. 네. 미리 그 비중 조절 텀을 두고 한 뭐 3개월이면 3개월 아니면 1년이면 1년 하고 그냥 그때만 살짝 하는 게 좋아요. 아주 되게 특별한 이벤트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내가 되게 좋은 새로운 주식을 발견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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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하지 마세요. 매일 그러면 너무 회전율 높아집니다. 네. 오늘도 2시간 동안 또 와. 저희 주식하는 마음을 음.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친절하게 가이드해 주신 우리 대표님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혹시 신간이 나오게 되면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